여러분들 법정지상권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요, 많은 요건을 봤을 겁니다.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요건, 역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해 있었어야 되고요. 소유자가 같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그랬던 토지와 건물이 서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라고 아주 정형화된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요건이 물론 우리 책에도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법률의 규정은 아닙니다. 법률의 규정은 아니고요. 법정지상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서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면 성립한다. 이게 1원칙이고요. 그 원칙만을 갖고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불측의 피해자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법정지상권 성립에 관하여서 분쟁이 많이 발생했고 소송 가서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엄청나게 많고요. 그 판결문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그 판례에서 일정한 규칙이 발견됐고요. 그 규칙들을 열거해 놓은 것이 이겁니다. 이 자체는 법률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규칙들이 발견됐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있었어야 된답니다. 자, 보겠습니다. A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근데 A가 B한테 돈을 꿔달라고 그럽니다. 야, 돈 좀 꿔줘. 그럽니다. 그래서 알았어. 그럼 담보 있니? 물어보니까 A가 토지 있어. 가봤더니 토지가 좋네요. 입지도 좋고 주변에 상권도 잘 살아있고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는데 담보 가치가. 그래서 여기다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죠? 일반적인 형태죠. 근데 이 A가 그 돈을 가지고 이후에다 건물을 신축합니다. 건물을. 그죠? 건물을 신축을 하고 그러고 나서 돈을 갚지 않으니까 B는 이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했고요. 이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은 각각 다른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근저당권은 건물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만을 매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건물도 A 거죠. 우리 1원칙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적용을 하면 동일인 AA죠. 동일인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토지만 C한테 매각이 됐다라고 하면 소유권을 서로 달리하게 됐죠. 그죠? 1원칙, 원리원칙대로만 본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1원칙만 적용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줘 버리면 누군가 손해보는 사람이 생겨요. 누가 손해를 볼까요? B죠. 근저당권. 왜냐하면요. 건물이 없었을 때 토지의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돈을 빌려줬고요.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나중에 A가 이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나중에 건물이 생길 것까지는 예측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동일인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달라졌다는 그 법리만을 적용해서 이런 경우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게 되면은요. 토지 낙찰자는 지상권 내가 설정해 준 것도 없는데 지상권이 설정된 걸로 본데 결국에는 이 토지 내가 낙찰 받아 봐야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해. 괜히 재산세만 내고 앉아 있을 거야.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요. 결국엔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법정지상권의 부담만큼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될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근저당권자 B한테 배당해줄 재원이 확보되는데 상당히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B는 불측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권리분석, 원리, 원칙, 1원칙, 2원칙 중에서 2원칙에 지금 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줄 수 없다. 우리 법에서 아무리 동일인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서로 소유권을 달리하게 됐을 때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이미 있었어야 됩니다. 건물이 없어서 토지만을 저당권을 설정했다,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다라는 얘기는 B 입장에서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설정하지 못한 거죠.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나중에 발생될 수도 있는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스스로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 우리 판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요건이 이 1번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있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여기서 살펴봤고요. 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 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사례를 다시 한번 볼게요. A가 돈 꿔달랍니다. 그래서 B가 가봤더니 담보 봤더니 토지도 좋고요, 입지도 좋고요, 건물도 번듯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알았어 돈 꿔줄게 라고 해서 돈을 꿔주는데 A가 토지만을 담보로 제공을 하겠답니다. 여기에만 근저당을 설정을 하래요. 그러니까 B가 뭐라 그럽니까? 야, 이렇게 일본 여건에서 이미 공부했죠.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에는 잡지 않고 토지만 근저당을 설정을 하면 나중에 경매되더라도 토지만 매각될 것이고, 그래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담보가치가 훼손돼. 그래서 나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같이 잡아야겠어 라고 아주 당연한 영특한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A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사실은 이 건물은 내 게 아니야, C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토지였지만 내가 C한테 건축하는 거에 대한 승인을 해줬고 사용 승인에 의해서 C가 건축을 한 거야. 그래서 정말, 그리고 B가 이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C의 소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뭐 보존 등기일 수도 있고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B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에는 C의 건물까지 담보로 제공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는 A한테 돈을 꿔주면서 담보 제공을 C한테 요구하는 셈이 되죠. 그죠?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C가 요구해봐야 C는 왜 A 돈 꿔주면서 내 부동산을 달라고 그래? 당연히 거부할 거고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B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B 입장에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같이 잡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요, 잡을 수만 있으면 잡았겠지만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못 잡은 거죠. 그 얘기는 B가 이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토지만 매각됐을 때 그로 인해 발생될 수도 있는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스스로 용인한 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이미 있었어야 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 있었어야 됩니다. 그랬던 게 서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순간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요, 이미 토지와 건물이 있고요,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둘 다 A인 상태에서 B가 돈을 꿔주면서 토지만 저당을 잡은 경우, 이 경우 아니면 성립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B가 돈을 꿔주면서 A한테 돈을 꿔주면서 번듯한 A 소유의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토지만 담보로 하는 경우는 없겠죠. 이렇게 했다가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데 당연히 건물까지 같이 저당권을 설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토지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있다라는 거.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여기서 있다라는 의미는요, 공부상으로, 그러니까 공적 장부라고 그러죠.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부상으로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사실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으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미등기 건물들 있죠.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등기가 없고요, 근저당권은 어디다 설정하는 겁니까?
등기부 등본에다가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등기부 등본에다가 설정하는 건데 이 건물은 등기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못한 거예요. 그래도 이 요건은 충족했다고 보는 겁니다. 있었어 이겁니다. 있었는데 안 잡은 건 네가 잘못이야. 만약에 등기가 없는데 어떻게 잡아요? 그러면 A한테 요구를 했어야지. 지금이라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라. 그래서 등기를 만들어서라도 같이 잡았어야지. 그건 네 잘못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거의 모든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함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B가 불측의 피해를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스스로 용인한 바 없다 또는 있다 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예측 가능성이죠. 여기다 돈을 꿔주면, 그래서 토지에만 토지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건 나중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예측 가능성이 결국에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토지와 건물이 있어야 된다. 뭐 토지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죠? 토지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건물이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는 공부상의 문제도 아니고요. 공적 장부상의 문제도 아니고 또 건축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봤더니 터파기를 하고 있네요. 건물이 올라가려면 지하층을 파죠. 그죠? 터파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건물 신축 공사가 우리 판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장래에 완공될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건축 공사가 이 B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만한 건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는 스스로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토지만 매각이 되면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게 공적 장부상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등기 등본이 있었느냐, 건축물 대장이 있었느냐 이걸로 보는 것도 아니고, 또 건축물법상의 건축물의 요건 뭐죠?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요건은요, 기둥이 있고요. 벽은 없어도 됩니다. 아니면 기둥 없이 벽만 있어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플러스 지붕. 생각해볼까요? 원두막, 건축법상 건축물입니다. 대부분 원두막 등기하고 쓰는 사람들은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죠. 기둥 또는 주벽에 건물이 씌워져 있으면 건축물로 봅니다. 그죠? 근데 그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완공될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까지 공사가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건물이 있었던 거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요. 그냥 온전한 토지에 온전한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근저당을 잡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